한 여자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마흔을 훌쩍 넘긴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더 강렬하고 가슴에 남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분이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첫 마디부터 저는 숨을 멈추듯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타인이 어떻게 가족보다 더 따뜻한 울림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그녀에게는 시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눈덩이처럼 커다란 복으로 되돌아온 적 있냐고요.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그런 세상의 회의적인 시선을 무너뜨리는 증거이자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한 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걸 떠올리면 그 절반도 돌려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연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마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당연하게 무시했고, 어떤 이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남아있는 한 가족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만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간 첫 인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말없이 웃어주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었다고요. 어쩌면 그 순간 이미 운명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그저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수 고른 생선을 보내주었고, 명절에는 어김없이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걸 부담이 아닌 감사로 받았고, 그 감정은 결국 그녀의 삶을 전부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께서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이유가 제 생일 선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룸 건물 몇 채, 넉넉한 생활, 그에 맞는 여유까지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건네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마음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시아버지의 다정함을 그저 부당한 편애라고 여겼고, 어떤 날은 그가 아픈 사실조차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밤새 만든 생신상 위에 아이들이 만든 종이접기를 올리며 말했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관통하는 울림이 된 이야기. 남편이 아버지로, 아이들의 할아버지로, 그리고 그녀에겐 진심으로 사랑한 가족으로 남은 한 사람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몽글해질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당신이 주셨던 따뜻함 저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음식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좋아하는 조리법이나 맛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 모임은 제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공간이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삶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지금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고 말끝마다 예의를 챙기려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참 말이 잘 통했어요.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3년쯤 흐른 어느 날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본인의 가족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다고요. 누나들이 둘인데 다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각자 전 남편이 키운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다 제각각이고 모든 집안이 평탄한 건 아니니까요. 처음 시댁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이 문득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누나들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흘려들으라고.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가끔은 말에 가시가 있다고요.
그런 경고를 굳이 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겠구나 싶긴 했지만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땐 마음을 가다듬고 밝게 인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차갑다기보단 조용한 느낌이었죠. 반면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새아가, 새아가 하시면서 다가오시는데 어찌나 부드럽고 친근하신지 긴장했던 마음이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배려가 묻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삶에서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인사 자리는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들은 말끝마다 탐색을 하듯 말을 던졌고 때론 날이 서 있었어요. 회사가 어딘지, 직급은 어떤지, 누굴 닮아 그렇게 빨리 진급했는지 묻는 그 말들이 정작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선에 예민해져 봤자 제가 손해니까요. 오히려 저는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식사 도중 조용히 물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하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손사래를 치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막았지만 저는 그 순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무리 말로 미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느끼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바로 이분이구나. 시간이 지나 결혼을 했고 저는 그분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아버지와 저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이 쌓여갔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과일을 손수 골라 보내주셨고 생선이나 조개 같은 해산물을 직접 챙겨주시기도 했죠. 심지어 제 생일 전날엔 백화점까지 데려가셔서 직접 선물을 고르라며 웃으시던 분이셨어요. 이 늙은이가 젊은 사람 취향을 어떻게 아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비싼 건 고르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이셨죠. 그 가방 하나를 고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괜히 죄송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다독이며 처음이니까 큰 걸로 해. 다음엔 안 해줄 거야 하고 웃으셨죠. 그 웃음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그렇게 따뜻했으니까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저는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 안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은 또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이제 그 흐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큰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죠.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시아버지께서 아가 고생 많았다며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둘째를 낳았을 땐 한참 회사에 다니지 않던 시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또 조용히 현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손주 낳느라 고생했다. 아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요. 친정아버지에게서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수척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죠. 연세도 있으시고 날씨도 더워서 식욕이 없는 거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자꾸 체중이 빠지고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아무리 권해도 검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 하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이 반쯤 강제로 모시고 병원에 갔죠. 검진 결과가 나오던 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죠.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아버지가 암이래. 그것도 말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항상 건강해 보이셨고 가족들 앞에서는 늘 허 웃으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기암이라니요. 무너진 건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평소에도 아이들 대학 입학식은 꼭 가겠다고 하셨고 손주들 결혼식도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살 거라 믿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권했죠.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서 도울 거라 말했고 저도 당연히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치료를 망설이셨어요. 나이도 있고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런데도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혼자 아니잖아요. 그 말에 결국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통증 조절부터 시작했어요. 식사는 조금씩 하셨고 표정도 괜찮아 보였어요. 우리도 그저 조금씩 회복되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몸은 빠르게 약해졌어요. 치료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작은 부작용 하나하나에도 쉽게 지치셨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더 외롭게 만든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투병을 그저 본인에게 닥친 일로만 받아들이셨어요. 마치 그분이 아프면 자신이 불편해진다는 듯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먼저 떴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에도 무관심했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둘째 시누이는 바쁘다며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첫째는 한 번 오더니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 하는 말만 툭 던지고 가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전처럼 생선을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특유의 유쾌한 농담도 들을 수 없었죠. 그저 조용히 누워 계시는 모습만 보면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눈빛은 늘 멍했고 손에 힘도 없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에 잠시 들러있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나 좀 데리고 나가 줄래? 여기선 도무지 못 견디겠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장 남편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곧장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에서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죠. 더 이상의 치료보다 이제는 편히 지내는 게 아버지께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며 저는 눈에 띄게 밝아진 시아버지 얼굴을 보며 이게 정답이었구나 싶었어요.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보다 익숙한 집안 공기와 사람 냄새가 시아버지께 훨씬 안정감을 줬던 거죠. 그런데 정작 시댁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를 향한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보단 왜 다시 왔냐는 원망이었죠. 그래서 또 집안이 어두워지겠네. 그런 말을 듣는 저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긴커녕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깊고 오래된 앙금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상처라는 것도요. 시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온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저희 부부는 가능한 한 자주 시댁을 드나들며 식사며 약이며 하나하나 챙겼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원시킨 후에는 제가 저녁엔 퇴근한 남편이 시댁에 들렀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시아버지를 뵙도록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없을 때였어요. 시아버지를 맡긴다고는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일이 겹쳐 하루 동안 시댁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밤늦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어요. 그 인간 병원 갔어?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아이들을 재운 뒤 뒤따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진통제를 맞고 있었어요.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해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담당 간호사가 묻더군요. 마지막 식사하신 시간이 언제쯤이셨는지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점심은 먹은 것 같고 저녁은 아마 안 드셨을 거예요.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약을 드시려면 식사를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조차 챙기지 않으신 거예요. 남편은 참지 못하고 결국 폭발했죠. 어머니,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였어요? 약채 때 드시게 해달라는 거, 밥 챙겨달라는 거, 그 두 가지뿐이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내가 뭘 얼마나 부탁받았다고 그래. 나도 늙은 몸으로 힘들어. 내가 왜 꼭 그 인간 밥을 챙겨야 해? 성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럼 왜 같이 사세요? 그렇게 보기 싫고 귀찮으면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셨고 병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모자라. 싫어했어. 증오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야.
남편은 더듬더듬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무심했고 기분이 나쁘면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어요. 때로는 손찌검도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응어리를 쌓고 살았고 그 감정이 나이 들어 더 깊어진 것 같다고요. 한때 이혼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변의 눈치와 자식들 때문에 끝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복수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남편의 말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운전대에 손을 얹은 남편의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들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챙기는 건 저희 부부뿐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주말 아침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죠.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땐 집안이 고요했어요. 시어머니는 여행을 가셨고 시누이들도 연락 한 통 없이 자취를 감췄죠. 집안엔 저희만 있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시아버지 곁에 앉아 재롱을 부렸어요.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외운 동요를 불러드렸고 아들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을 자랑했죠.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연신 웃으셨어요. 그렇게 웃으시는 걸 몇 달 만에 봤는지 몰라요. 그날 시아버지는 식사 도중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을 받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멈췄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네 어머니한테 많이 못되게 했어. 그 죄를 지금 이렇게 받는 거지. 내가 한 짓이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후회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눈물은 후회였고 사과였으며 어쩌면 마지막 용기였을지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따뜻해야 한다고요. 최소한 우리라도 이분을 끝까지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고요. 며칠 뒤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 앞으로 오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낯선 남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분은 인사 후 곧바로 본인을 시아버지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유언장과 증여 계약서를 정리하러 왔다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죠. 나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다.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다. 시아버지는 무겁고도 단단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당신이 소유한 건물 지분의 절반을 우리 부부에게 증여하겠다고요.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와 두 딸에게 나누겠다고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사후 남은 현금과 예금 자산까지도 저희에게 상속되도록 명시하겠다고 하셨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마음을 다해 돌봐드린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해주고 계셨다는 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너희가 내게 해준 것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괜찮은 걸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주고 싶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니겠냐. 시아버지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 나는 네가 딸이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폭받쳐 오르는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증여 계약이 체결됐고 유언장도 정리됐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오랜 숙제를 마친 듯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불똥은 곧 시댁으로 튀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 둘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미 증여 계약 사실을 알게 된 후였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였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부 저 둘한테 주신 거예요? 첫째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서류를 찢어버릴 듯한 눈빛이었고 둘째는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까봐 입을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와 남편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당신 딸 맞잖아요. 우리도 자식이에요. 민준이만 아들이라고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야. 그동안 누가 옆에서 계셨는데? 아버지 병원에 누가 같이 있었는데? 누가 하루하루 밥을 챙기고 약 시간까지 맞췄는지 너희가 한 번이라도 봤냐?
그 말에 첫째 시누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넌 말 좀 해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 빼앗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한 발 한 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예요. 당연한 걸 했어요. 아버님이 아프실 때 옆에 있었고 밥 챙겨드렸고 말동무해드렸고 손주 얼굴 보여드렸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요? 두 시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서 계셨어요. 침묵 속에서 시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모 노릇이야. 그 말은 유언이었고 고백이었으며 누구보다 뜨거웠던 한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더욱 조용해지셨어요. 마치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으신 사람처럼 웃는 날이 많아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죠. 저희는 그 모습에 괜히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서글펐어요. 무언가 정리를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정말 조용히 떠나셨어요. 한밤중이었고 침대에서 그대로 잠든 채 고요히 마지막 숨을 쉬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아이처럼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다고요. 남편은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그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저희 부부는 끝까지 함께했고 아이들도 손에 작은 종이꽃을 들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문을 아무리 열어두어도 그들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현실에 너무 실망했고 더는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며칠 뒤 집 앞에 낯익은 두 얼굴이 나타났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시누이 둘이었죠. 남편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왜 왔어? 아버지 떠나는 날에도 안 오더니 이젠 뭐 때문에? 첫째 시누이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 건물 반은 우리 거잖아. 계약서고 뭐고 그거 아버지가 정신없을 때 쓴 거잖아. 이해 제기할 거야. 둘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우리한테 줄 목 챙겨놔. 너희가 반 가져갔으면 나머진 우리 거니까 법대로 하자.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려 했었지만 이젠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향해 말했죠. 당신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드렸어요? 병원 한번 따라간 적 있어요? 밥 한번 떠먹여 드렸냐고요? 당신들한테는 부모가 유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아버님은 사람이었어요. 마음 주고 받았던 가족이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저희 집을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시아버지의 유언과 증여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니는 얼마 후 혼자 남게 되셨고 그제야 연락을 해오셨죠. 명절에 손주 얼굴은 볼 수 없냐고 다음 달 생일엔 밥 한 끼 하자고. 남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저희도 후회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다짐까지도. 지금도 가끔은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꺼내와요. 그 중엔 시아버지가 접어주신 종이약도 있고 종이꽃도 있죠. 아이들은 그게 특별한 기억인 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말해요.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손재주가 진짜 좋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해요. 시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분의 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은 남겨진 우리에게 오래도록 살아 숨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보시길 바라요. 후회는 늘 너무 쉽게 찾아오는 손님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들려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